여러분은 우주의 끝이 얼마나 크고 멀리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를 이번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가장 작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의 답은 우주의 기본 밀입자, 쿼크입니다. 쿼크는 강입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의 한 종류로 과학 혹은 천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 입자로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쿼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데요. 양성자보다 약 10만 배 작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크기는 약 0.0000001 펜토미터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물질을 쪼개면 분자, 분자를 쪼개면 원자,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 원자핵을 쪼개면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바로 쿼크입니다. 쿼크의 크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양성자가 지구 크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구 크기의 양성자보다 약 10만 배 작은 쿼크는 어느 해변에 무수히 넓게 펼쳐진 작은 조약돌 한 개 수준의 크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쿼크를 발견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1964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머리 겔만이 이 물질에 대해 학계의 제안을 하였으며 이름 또한 명명했습니다. 쿼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머리 겔만 박사는 19세의 명문 예일대를 졸업하고 21살의 나이로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소위 말하는 천재 중의 한 분인데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나이 혹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갔을 나이 25살에는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쿼크의 존재를 알린 공로로 196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작디 작은 쿼크라는 존재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1969년 미국의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실험은 수십억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전자가 양성자로 입사되어 양성자를 뚫고 지나가면서 일부가 산란되는지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 실험 결과 전자가 어떤 물질에 의해 산란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된 결과들은 가상 입자 모형에 의한 이론적 계산과 일치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가상 입자 모형이 바로 쿼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 쿼크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의 행성 지구는 지름이 약 12,742km이며 둘레는 약 4075km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이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주에서 생명체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그 위치, 골디락스 존이라고 알려진 별의 거주가는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죠. 태양계 내의 천체로 볼 때 지구는 수성과 화성보다 크지만 토성과 목성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크기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지구보다 11배 이상 넓으며 태양은 지구보다 약 109배 더 큰 직경으로 단순히 직경을 변환하여 태양을 성인 남자로 표현하면 지구는 그 성인 남자의 손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구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지구를 사과로 본다면 수성과 화성은 체리 정도의 크기를 가졌을 것이며 지구보다 조금 더 큰 해왕성과 천왕성은 멜론 정도, 지구보다 직경이 최소 9배에서 11배 더 큰 토성과 목성은 큰 수박에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구를 우리 태양계 내의 물체를 넘어 은하와 비교해볼까요? 우리의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끝에서 끝까지 약 10만 광년에 이릅니다. 은하를 컴퓨터 모니터 혹은 핸드폰 화면 너비에 맞도록 축소하면 지구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에서 단 하나의 픽셀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구 다음으로 우리 태양계의 가장 큰 항성인 태양이 우주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알아볼까요? 태양의 크기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 지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은 지구 지름의 약 109배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지름만을 비교한 것으로 부피를 비교하면 태양 내부에 지구 약 130만 개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태양의 부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부피의 차이를 조금 더 와닿게 우리 주변의 물체와 비교해 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한 곳이자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곳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곳에는 현존하는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데요. 저 멋진 초고층 빌딩을 태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구는 이 빌딩 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일 정도로 태양의 직경과 부피는 상당히 크고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다고 생각한 태양이 우주 공간에서도 과연 그렇게 큰 존재일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 약 930억 광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멀리 있는 관측 가능한 물체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기까지 930억 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고 그 안에 약 1000에서 2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일 뿐인 태양, 그리고 이런 은하가 우주의 최소 2조 역으로 계산하면 930억 광년의 직경을 가진 우주의 2조 개의 은하 중 한 곳인 우리 은하에 약 2000억 개의 별 중에 한 개인 태양일 뿐입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지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크기와 부피를 가진 태양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만큼 작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태양입니다. 우주 공간 속 은하란 무엇이며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은하는 중력에 의해 결합된 별, 가스, 먼지의 거대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우리 은하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광대한 은하계에는 수십억 개의 별, 셀 수 없이 많은 행성, 셀 수 없이 많은 천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약 2조 개나 있으니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와 약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우리 은하 2배 크기의 아주 유명한 은하입니다. 이 외에도 IC2101과 같은 은하들은 우리 은하를 왜소하게 보일 만큼 큰 600만 광년이 넘는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하를 벗어나 더욱 멀리서 관측을 하면 거대한 은하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 묶인 상태로 함께 모여 복잡한 집합체를 형성하며 아름답고 심오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집합체에는 크기가 다양한 몇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국부은하군이라고 알려진 이곳은 약 54개의 은하로 구성된 작은 은하군입니다. 이 국부은하군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천천히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다 보니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은 약 45억 년 후 언젠가 먼 미래에 두 은하가 충돌하여 병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부은하군은 우주에서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전반적인 치수만 이야기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주를 우리의 행성 지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그곳에는 아름답고 유명한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도시들 중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국부운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전 우주를 지구라고 가정할 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국부운하군 정도의 크기이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실제 크기에 비례해서 비교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가상의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이야기했으니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국부운하군에서 가장 큰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554.5m의 롯데월드타워, 두 번째로 큰 바람개비 은하는 333.7m의 파크원타워원, 세 번째로 큰 우리 은하는 283m의 서울국제금융센터 3동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비교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수없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수많은 은하가 모이는 곳을 우리는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수많은 은하가 모여있는 은하군이 모이면 그곳은 과연 얼마나 크고 거대할까요?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구조 중 일부인데요. 그곳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크기는 수백만 광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단의 크기를 쉽게 파악하려면 은하단을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도시로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지난번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주를 지구라고 가정하고 은하단을 뉴욕이나 도쿄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거대한 대도시라고 상상하는 것도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은하단과 우주의 비율은 거대한 도시와 행성 전체의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대도시가 지구 전체 표면의 작은 부분인 것처럼 은하단 또한 광활한 우주 공간의 작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은하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구조 중 하나로 수많은 은하와 뜨거운 가스, 암흑물질 및 기타 우주 물질이 모두 강력한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은하단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은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부터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심지어 외소 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은하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각각의 은하 사이의 공간은 비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도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극도로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스는 X선을 방출하므로 지상이나 우주를 항해하는 망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뜨거운 가스는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어딘가로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에 고정되게 됩니다. 은하단은 우주의 발판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우주가 진화하고 팽창함에 따라 암흑물질은 가스와 은하를 쉴 새 없이 끌어들였고 그 결과 이렇게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은하단은 이러한 방법으로 점차 성장하였으며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일부는 훨씬 더 큰 은하단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은하단입니다. 초은하단은 중력, 우주 팽창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우주가 진화함에 따라 밀도가 약간 더 높은 지역의 중력으로 인해 더 많은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과정을 수십억 년 동안 진행하였고 그렇게 점차 과밀 지역은 은하단을 뛰어넘어 초은하단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초은하단 중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두 곳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입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가 포함된 국부은하군과 수많은 다른 은하를 포함하는 거대한 초은하단 중의 하나인데요. 직경은 약 1억 1천만 광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백 개의 은하군과 성단,
그리고 수천 개의 개별 은하계가 포함되어 있고 지구에서 관찰할 때 천여 자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천여 자리 초은하단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천여 자리 초은하단은 서로 중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많은 은하군, 성단, 기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천여 자리 초은하단에 속해 있는 천여 자리 은하단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타워는 하인 메시의 87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은하로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거대 타워는 하로는 메시의 49, 메시의 84, 메시의 86 등이 있습니다. 천여 자리 초은하단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천체 물리학과 우주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지구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하여 상세히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은하 형성, 진화, 은하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초은하단 내 암흑물질의 특성과 분포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초은하단 중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두 번째로 알아볼 곳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이름 중 라니아케아라는 단어는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을 의미하는 하와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이곳을 보다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2014년 브렌트 툴리가 이끄는 천문학자 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확인되었습니다. 팀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경계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은하의 움직임에 대한 광범위하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초은하단 내의 근본적인 중력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광활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우주 필라멘트로 알려진 훨씬 더 큰 우주 공간의 구조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우주 필라멘트는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으로 구성된 거미줄 같은 구조로 암흑물질과 기타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광대한 우주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존재하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는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및 기타 여러 은하를 포함한 수십만 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에 달하는 우리가 느끼기에 나름 거대한 존재인데요. 그러나 5억 2천만 광년의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내에서 우리 은하는 단지 수십만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죠.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직경이 약 930억 광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930억 광년의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 5200개의 길이를 합한 만큼 거대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공간 안에서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직경 약 5억 2천만 광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경계는 초은하단의 중력이 우주 팽창을 극복하고 은하를 초은하단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유역지역을 기반으로 윤곽을 잡았다고 합니다. 라니아케아에는 여러 개의 은하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천여 자리 은하단과 그레이트 어트랙터라고 불리는 거대 인력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대 인력체는 남반구에 위치한 거대한 중력 이상 현상을 나타내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부입니다. 이 거대 인력체는 은하나 은하단처럼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며 근처의 은하계에 강한 중력을 가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곳의 존재는 천문학자들이 바다 뱀자리와 켄타우루스 자리 지역에서 은하의 독특한 움직임을 관찰했던 1970년대에 처음으로 학계에 제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거대 인력체의 위치가 밝혀진 것은 1986년 우리 은하로부터 남쪽 삼각형 자리와 직각자 자리 방향으로 약 1억 5천만 광년에서 2억 5천만 광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인력체의 정확한 본질은 아직 우리 인류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구성 요소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의 수수께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천문학자와 연구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관측 기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단은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은하단의 분포와 배열은 지속적인 우주의 팽창과 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암흑 물질의 분포를 연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암흑 에너지의 연구에도 기여한다고 하네요.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크기는 수백만 광년부터 수십억 광년까지 다양하며 질량은 최대 태양 질량의 1000조배에 달할 정도로 상상 이상의 크기와 질량을 가집니다. 중력은 너무 강해서 빛을 희게하고 왜곡시키며 중력 렌즈와 같은 현상을 일으켜 우리가 은하단과 초은하단, 그 뒤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들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이렇게 거대한 라니아키아 초은하단보다 더욱 큰 존재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랙홀의 왕 퀘이사의 집합체, 초거대 퀘이사곤입니다. 퀘이사는 우주에서 가장 밝고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중 하나이며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에 의해 동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초거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또는 수십억 배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퀘이사 73개로 구성된 초거대 퀘이사곤은 길이가 무려 40억 광년으로 라니아키아 초은하단 8개를 합쳐야 할 만큼 상당한 크기를 가졌습니다. 초거대 퀘이사곤의 발견은 2013년 영국 프레스턴 센트럴 랭크셔 대학교의 로저 클로즈와 그의 동료들이 사자자리 부근에서 퀘이사들의 무리를 발견하였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의 초거대 퀘이사곤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초거대 퀘이사곤은 우리 지구로부터 약 90억 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초기 이름은 적색 편이량 1.27에 의해 U1.27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이제 끝에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예상이 되시나요?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 그것은 바로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은 감마선 폭발 관찰을 통해 2013년 11월 처음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강렬한 현상 중의 하나로, 이 폭발은 먼 곳에 있는 거대한 별의 붕괴 혹은 블랙홀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도 합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리 은하와 같은 보통의 은하에서 수백만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이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의 구조 중 가장 긴 부분 크기를 알아보면 약 100억 광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니까 우리 은하 10만 개를 더하면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 크기가 되겠네요. 더 현실적으로 비교하자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태양 약 1000경배에 달하는 질량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태양 1000경배라니 현실적이지 않군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인데 이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의 크기만 해도 약 100억 광년이라고 하니 전 우주의 9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정말 너무나 거대한 크기라고 생각되네요. 이 장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헤라클레스와 북쪽 왕관 별자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두 별자리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가 있는 공간의 영역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는 바로 우주 그 자체 아닐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란 우리가 잠재적으로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전체 우주의 일부를 말합니다. 우주의 일부라니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래에 언젠가 발견할 우주 그 너머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가 확장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에게 도달한 빛이나 신호가 있는 모든 우주의 구조 혹은 존재, 은하, 별, 행성 및 기타 대체 전부가 포함됩니다. 아주 잘 아시듯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 약 930억 광년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와 빛의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보한 우주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약 465억 광년, 즉 직경은 930억 광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공간 자체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요. 멀리 있는 물체가 우리로부터 점차 더 멀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흔히 우주 지평선 또는 가시 우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계 너머에는 아마도 우리의 존재는 신경도 쓰지 않을 만큼 우월한 어떤 존재 혹은 무언가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말고요. 여러분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유로파에 대한 자세한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는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목성의 위성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진 유로파의 직경은 약 3100km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유로파의 크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예상해 보려면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의 직경이 약 3475km이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달보다 조금 작은 크기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파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얼어붙어 있는 지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유로파는 우리 태양계 내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데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로파는 형제 위성들인 이오, 가니메데와 궤도 공명을 이루며 목성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궤도 공명이란 무엇일까요? 궤도 공명이란 천체역학에서 공전하는 두 천체가 작은 정수비를 만족하는 공전 주기로 인해 서로에게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중력적 영향을 가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목성의 위성 중 가니메데 1, 유로파 2, 이오 사이 1대 2대 4 공명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성을 중심으로 가니메데가 한 바퀴 공전할 때 유로파는 목성을 두 바퀴 공전하고 이오는 목성을 네 바퀴 공전하는 것을 1대 2대 4 공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엄청난 조성력을 유발하여 유로파 내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지하의 액체 상태의 바다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한 위성의 내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열기로 인해 물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지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물로 이루어진 굳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 태양계의 다른 어떤 위성보다 햇빛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관측되었는데요.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넓이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표면에 새겨져 있는 갈라진 표면선은 이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표면에 크레이터 같은 구멍이 생겨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지각이 상처를 메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로파의 얼음 껍질이 암석 맨틀에서 분리되어 유로파 전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수증기와 얼음 입자를 뿜어내는 간헐천은 유로파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음 지각과 암석 해저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로파 바다의 존재는 갈릴레오 우주선이 감지한 달의 유도 자기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보다 작은 유로파에 이 숨겨진 바다에는 얼만큼의 물이 존재할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유로파의 숨겨진 바다에는 지구보다 2배 이상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와 마찬가지로 해저에 열수 분출구가 존재한다면 깊은 심해에서 활동하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로파의 어두운 심해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생명체의 잠재적인 서식지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유로파의 내부 구조는 금속으로 구성된 해, 암석 멘틀, 다양한 단계의 물의 외층으로 구분되는데요. 표면에 큰 분화구, 운석이 떨어져 생기는 크레이터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질학적 활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표면이 재포장되는 활동적인 지표면을 암시합니다. 2023년 2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제트추진연구소의 하미시 헤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유로파 대양 모델을 만들어 해류가 얼음 껍데기의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얼음 껍데기가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바다가 만들어내는 해류의 영향으로 회전 속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로버트 페펄라르도는 배양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해류가 표면의 얼음 껍데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로파의 대기는 방사선 분해로 인해 생겨난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유로파의 대기는 우리 지구의 대기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기가 매우 얇고 희박하며 대기압은 지구 대기압의 10억 분의 1로, 이것으로 인해 우리 지구 대기에 비해 훨씬 더 냉각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온도는 약 영하 160도에 달합니다. 유로파의 대기는 얼음 표면이 태양빛에 노출되고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 내에 갇힌 먼지와 하전 입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표면에 얼어붙은 얼음이 수증기와 물 분자의 기체 조각을 생성하게 되고 일련의 화학 반응을 거쳐 궁극적으로 수소와 산소 분자를 형성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는 우주로 빠져나가는 반면 무거운 산소는 표면 위로 축적되고 확장하여 유로파의 대기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반짝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 탐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유로파의 첫 탐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제작한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어 11호 두 탐사선이 목성계를 통과하면서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보여주는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많은 과학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유로파는 태양계 행성과 위성들에 대한 탐사를 위해 1977년 발사한 보이저 1호와 2호가 새롭게 촬영한 사진과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였으며, 이로써 유로파의 표면과 대기, 지질학적 특성 및 액체 상태 물의 존재 가능성까지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활동했던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여 수많은 능선과 균열이 십자 형태로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지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며, 탐사선이 얻은 데이터는 지하에 바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궁금증을 안겨주었습니다. 2007년에는 명왕성을 향해 깊고 어두운 우주를 항해하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목성과 유로파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여 지구로 깜짝 선물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2023년 4월 유럽우주국 ESA가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 일명 듀스를 발사했습니다. 이 듀스 탐사선은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4개 중 2호를 제외한 가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에 대한 탐사와 행성 간 우주 비행을 목적으로 발사한 무인 탐사선으로 여러 과학기기들을 이용해 목성의 위성들을 근접 비행 방식으로 원격 탐사할 예정입니다. 가장 최신의 유로파 탐사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싣고
목성의 위성 유로파로 먼 우주여행을 떠나갈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내년인 2024년에 발사할 예정인데요. 발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의 힘을 빌려 우주로 발사되고 약 5년 6개월 후 유로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발사되고 그 다음 유로파를 향해 우주 공간을 항해할 탐사선은 유로파 착륙선입니다. 최초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착륙하여 표면의 얼음을 채취하고 생명의 징후,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는 유로파 착륙선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우주의 다른 행성과 위성들의 탐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많은 정보와 신비롭고 아름다운 미스테리한 그 무언가를 찾아주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공간에서 다양한 탐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우주기관입니다. 2024년 나사에서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연구원들이 준비 중인데요. 그 탐사선의 이름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유로파 클리퍼입니다. 이 탐사선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탐사선에 우리 이름을 함께 실어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특별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나사에서 1977년 보이저 5의 골든 레코드를 실어 우주로 보낸 것을 처음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 있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은 지구로부터 약 6억 283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까지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에 실어 함께 보내지게 되며 현재 영상을 제작 중인 2023년 11월 28일 기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878명이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과 함께 이름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이벤트 서명을 하였습니다. 실제 유리병에 이름을 담아 유로파에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벤트에 우리가 참가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특별한 선물로 실제 우리의 이름은 마이크로칩에 기록되어 6억 2830만 킬로미터의 목성의 위성 유로파까지 머나먼 긴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 쿼크를 시작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주 공간 속 또 다른 탐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으며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남겨주시는 댓글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우주공간 채널을 여러분의 손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클릭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 우주공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